이번에는 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체포 대상자 명단,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죠. 처음 2024년 12월에 이 메모가,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는 이 메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 방첩사령부 명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인영 사령관 측 이러면 되겠죠. 여인영 사령관 측의 이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명단을 홍장원 제1차장이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우선은 명단 구경부터 합시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용수철로 묶여 있던 데서 쭉 찢어낸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홍장원 차장은 주머니에 넣어놨던 수첩을 꺼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수첩을 갖고 다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도 그렇고 언론 보도된 것도 그렇고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좀 잘 봐야 할 것이, 여기에 보면 14명에서 16명 이렇게 돼 있으면서 16명의 삭제 표시를 했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4명에서 16명으로 돼 있는데 16명이 맞다고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지호 청장도 16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홍장원 차장도 14명인지 16명인지 그것을 내가 구분할 만큼 그렇게 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는데, 이 밑줄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맞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틀렸다고 한다면 중앙에 이렇게 쫙 그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삭제 표시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쓴 거를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보기에 파란 잉크, 푸른색 잉크로 쓴 것이 보좌관이 옮겨 적은, 그러니까 이 전체 종이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글씨, 그 다음에 이 검은색 글씨가 더 나중에 쓴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재명, 이게 방첩사령부 명단, 이거는 깔끔하게 이렇게 명단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있고 우원식, 한동훈, 여기까지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혜주 전 선관위원장은 이쪽에 없죠. 조국, 지금 파란색 글씨만 보는 겁니다. 조국은 없습니다. 또 양경수, 이쪽을 보면 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없죠. 보니까 여기 노총위원장, 이건 있습니다.
또 양정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쪽에 양정철 없죠. 이하경도 없습니다. 김민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웅이 없고 김민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김명수가 있는데 여기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줄은 파란 밑줄이죠. 여기도 파란 밑줄입니다. 여기 중간에 지운 줄입니다. 구분하시겠죠? 그리고 김어준, 이쪽에 파란 글씨로 김어준 없습니다. 박찬대 있고 정청래가 없고 정창래가 있습니다. 정창래, 이게 가운데 글자가 창으로 되어 있죠. 이러고 보니까 왼쪽의 홍장원 차장이 썼다는 이 명단과 오른쪽의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 나온 이 명단은 같은 듯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가 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혹은 어디로 이송하라 하면은 누군지 알아야 하겠죠. 이렇게 이름이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그 다음에 정창래, 김명수, 김민우, 권순일, 한 8명 정도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민우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딴지일보라는 겁니다. 딴지일보는 이게 이제 이쪽에 보면은 김어준이다 이렇게 나중에 알 수 있지만 딴지일보로 돼 있고 정창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 헌법재판관 했다가 지워버리고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은 또 2명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거는 노총위원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권순일은 무엇 때문에 2번이나 써놨을까 싶죠. 파란색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명단과 왼쪽에 있는 명단과 여인영 사령관 측의 명단을 보면 여인영 사령관 측 명단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명단이, 여인영 사령관 측 명단이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하달한 그 명단입니다. 김용현 명단. 정식 루트로 내려온 것이죠.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군인들, 그 여인영 사령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정식 절차를 밟아 내려온 명단이고 아주 사람 이름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2분경, 밤 10시 22분경에 하여튼 그때쯤에 나온 명단입니다. 가장 빨리. 아무튼 이게 이 왼쪽 명단보다 빨랐다. 왼쪽 명단은 밤 11시 6분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받아 썼다는 명단이죠. 여기 이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키면 빵이 될 수 있죠.
자, 이쪽은 빵입니다. 발효가 다 됐습니다. 이쪽은 아직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빵을 가져왔는데 밀가루가 되느냐? 이해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잘 정돈돼 있는데 왜 여기는 거 있잖아, 딴지일보 그 노총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부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여인영 사령관하고 전화통화를 한 거는 맞습니다. 11시 6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에 추가했다고 말했죠.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들어간 것이 여기 보면 박찬대 들어갔고, 딴지일보 옆에다가 김어준, 그리고 빈자리에 조국, 그리고 김민우가 아니고 김민웅이다 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채워넣고, 노총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노총위원장이라고 여기 민자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하나, 별표 둘, 이 부분도 여인영 사령관이 하는 말을 받아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것을 쓰고, 그리고 자기가 또 생각난 것을, 빠진 것을 위에 더 썼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이 메모가 여인영 사령관한테서 온 것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상식이 없고, 이 전문 용어를 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날의 딴지일보 같은 것은 아주 옛날에, 참 오래전에 알려져 있던 그런 명칭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김어준 하면은 여론조사 꽃 이렇게 목표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쪽이었다면 굳이 쓴다면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뭐 이렇게 쓸 텐데 이름도 없이 딴지일보라고 썼다. 딴지일보를 기억하는 사람이 맨 처음 이것을 불러줬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아니 정청래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인으로 나와 앉아 있는데, 그 이름을 청이 아니라 창으로 쓸 정도로 시사에 무지한 사람이 이 명단을 처음에 이 이름들을 선별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잡아야지. 근데 정청래도 모르고 정창래, 더구나 이것은 두 번째 옮겨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1차장이면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불러줬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청래 의원이 누군지 몰라서 정창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명수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김명수 여기도 있는데, 이 김명수가 보면 전 대법원장이라고 안 쓰여 있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번에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혹시 거절했는가? 왜 합참의장이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협조하지 않는 합참의장 김명수도 그저 잡아 가두려고 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명수가 대법원장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명단을 처음에
이것들은 손봐야지 하고 뽑았다는 소린가? 그렇게 되겠죠. 김민웅도 모르고 노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좀 무식한 무슨 앙칼지고 복수심은 있지만 이런 데 대해서 모르는 이런 사람이 뽑은 것인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 선관위원장이 2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 선관위원장 조혜주 1명이 들어있죠.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한 건가? 전 헌법재판관 했다가 지워버리고 전 대법관. 그럼 김명수를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으로 알았던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조국도 빠져있고 박찬대도 빠져있고 이런 명단을 어쨌든 홍 차장은 맨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시 추가를 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2개의 그 명단이 있고 실제로 작전을 수행한 것은 여인영 사령관 측의 명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딴지일보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1조, 2조 축차 검거 후. 자, 이 부분은 파란 글씨를 불러준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말을 받아 쓴 거라고 하죠. 요 별 하나, 2번째 별. 그리고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여인영 사령관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현재 이걸 가지고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 이러는데 홍정원 차장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당시엔 이렇게 불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첩사령부 측에서는 이들을 방첩사 구금시설이 아니라 비원벙커로 거기로 이송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홍정원 차장이 이렇게 받아 썼다고 해서 네가 소설 쓴 거지 이럴 수는 없는 문제 같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별 여기 보면 이게 검거를 요청 가로치고 위치 추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용식 재판관이 따져 물었던 부분이죠. 왜 순서가 바뀌어 있느냐 이래 가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었겠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는 이러한 명단을 설령 알려줬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겠죠. 이거보다 더 다음 단계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정원 차장은 V, 그러니까 이 대문자 V, 이걸 흔히 VIP, V0, V1 이러지 않습니까? 혹은 대문자 P,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쪽에서 방첩사령부를 도와줘라 해서 전화를 했고 이런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원초적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명단은 최소한 여인영보다 더 상부에서 내려온 명단이고
홍장원보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단이고 당연히 김용현보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단이어야 합니다. 논리상. 왜냐하면 P나 V로 표시되는 쪽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니까. 이 명단은 그쪽에서 나왔고 방첩사령부 명단보다 시간적으로도 먼저 적은 것인지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쪽이 만일 몰상식하고 이런 사람이 했다고 하면 뭐 꼭 시간적으로 먼저라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김용현 명단이 이미 나온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홍장원 차장은 11시 6분 이전에 있었단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선우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장원의 메모, 이거는 홍장원에게는 인원도 없죠. 조직도 없습니다. 당연히 수사권도 없고 또 국정원에서 경찰의 협력을 지원하고 협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메모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홍장원 메모인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이게 나와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혹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엄 사무를 집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11시 6분 이후로 아무도 이걸 찾았다. 내가 받아 적었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데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되는 것은 홍장원 메모이죠. 그게 이 방첩사령부 명단, 김용현 명단이기도 하고 여인영이 그 명령을 하달하면서 진행시켰던 계엄 사무, 이쪽에서는 조직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활동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똑같지만 이쪽은 일을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홍장원 메모는 방첩사령부에 필요치 않았고 그리고 홍장원은 여인영에게 아무 도움을 못 줬고 여인영도 아무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홍장원은 P 또는 V가 자기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여인영을 무조건 도와라 라고 했다고 하고 있죠. 그 물증이 바로 이 메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P나 V는 누굴까? 누구이기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리고 현재 정치인들, 자기들이 잡아 가두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나 그런 그 요주의 인물들을 이름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P, 어떤 V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그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 내가 P 또는 V의 직접 지시로
활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제 자기가 중요 인물인 것처럼 말을 했다 이겁니다. 저 메모도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비화폰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이게 윤석열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비화폰 통화 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12월 그러니까 윤석열 비화폰하고 홍장원하고 사이에 오고 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12월 3일 오후 8시 윤석열 비화폰에서 홍장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오후 8시. 그런데 홍장원이 못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홍장원이 다시 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화살표 바뀐 거 보이시죠? 전화를 했는데 이때 대화를 한 게 20초였답니다. 그 내용이 20초.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한두 시간 있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비화폰 네가 꼭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홍장원이 다시 국정원 집무실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8시 그리고 8시 22분 12월 3일 오후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진짜로 윤석열 비화폰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10시 53분 10시 53분에 와가지고 통화한 시간이 1분 24초 동안 통화를 했다. 이런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이 10시 53분에 윤석열 비화폰으로부터 홍장원이 들은 이야기, 그거는 10시 53분이면 계엄 선포한 뒤죠. 그런데 그때 봤지? 계엄 선포하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첩사를 도와, 무조건 도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전화가 왔다 갔다 했다. 윤석열 비화폰하고 홍장원, 비화폰을 들고 있는 홍장원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홍장원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해서 방첩사에 전화를 걸고 또 저렇게 체포명단이라는 것을 갖고 있게 됐고 공개를 하게 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글쎄 뭐 그런 명단은 나는 모르겠다. 저 명단이 나오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장원이 하는 말을 무시 못한다. 이런 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일에 홍장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에게
혹시 잘 모르실까봐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자청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이거 보십시오. 10월 주신 그 화요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요일 이야기하죠.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후 8시 첫 전화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됐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말이 참 이상해지죠. 먼저 윤석열 비화폰이 홍장원 비화폰에 전화를 했는데 홍장원이 못 받았다. 두 번째는 홍장원이 윤석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20초간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20초간 윤석열 비화폰 쪽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자기가 했다고 지금 말을 하죠. 조태용 원장이 지금 부재 중이니까 국정원을 잘 챙겨라. 그리고 이따가 혹시 내가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진술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윤석열도 맞다고 한 거죠.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고 홍장원이 다시 윤석열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따 전화할 거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리바이가 착착 맞죠? 그랬는데 8시 반쯤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다렸더니 여기 국정원장이 들어오더라. 국정원장이 미국 간 줄 알았다. 미국 CIA 국장 만나러 간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럼 국정원장이 왔으니까 이게 전화할 일, 즉 계엄 사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나 했는데 하여튼 그건 국정원장한테 다 이야기했답니다. 윤석열 말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없어서 1차장을 찾았다면 국정원장 만났으니까 됐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장원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시간도 맞춰주죠. 밤 10시 53분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에 있는 정치인 체포 문제는 계엄 사무 중에 하나였죠. 위법한 계엄 사무. 근데 그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러면서 전화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 또 해외 순방할 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고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고 그 계엄의 밤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3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전화를 왜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거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재판장들 들어라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장원이 이야기한 그거 다 맞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무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검거 딱 나왔죠. 자, 여기 위에 보면 검거, 여기 검거 나오죠. 이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검거.
간첩이라는 것은 각색을 했을지라도 검거했고 몇 시에 전화했고 이런 이야기들 그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방첩사 도우라고 했죠. 무조건 뭐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정보면 정보 무조건 도와라. 그 다음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줘라. 사관학교 후배인 것도 사실이고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홍장원 차장이 방첩사에 전화한 것이죠.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줘라.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니 홍장원 차장은 지금까지 윤석열에게서 윤석열 비화폰을 P라는 글자가 찍힌 비화폰 이번에 처음 받아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그걸 다시 전화를 하고 대기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홍장원이 얘기한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 모든 과정, 홍장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홍장원이 윤석열 비화폰하고 했다는 것을 윤석열 내가 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마치 이런 눈밭에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가 다시 그 위에 발자국을 내는 겁니다. 더 씌워가지고 윤석열 발자국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시국에 윤석열이 이거 할 상황이냐.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홍장원의 키워드를 다 인정하면서 홍장원의 알리바이를 다 맞다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했다. 검거도 이야기했고 방첩사도 이야기했다. 방첩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면 보통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이렇게 나오면 검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 보호하려고 지금 이러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발자국을 윤석열은 덮어서 지우고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홍장원 명단이 이것이고 방첩사령부 명단이 이렇게 엄청난 게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것이죠. 아무 역할도 못한, 여기서 전혀 필요치도 않았던, 그리고 여기 거보다 미성숙하고 몰상식하고 어디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수준의 그런 메모인데, 그런 명단인데 이게 왜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는가? 윤석열이 자기가 파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발자국 더 씌우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장원 메모를 공격하고 이걸 가지고 싸워보겠다고 하고 있다. 왜 이게 논란이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